60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식이 있으면 노후가 덜 외로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자식이 셋인데도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는 분이 있었습니다. 밥은 혼자 드시고 저녁도 혼자 드시고 TV를 켜놓고 잠드는 게 일상이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지낸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혼자라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무엇 때문인지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자식이 하나뿐인데도 매일 아침 짧은 안부 문자 하나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이한테 연락이 오면 물론 기쁘죠. 그런데 오늘 연락이 없어도 나는 나대로 하루가 있어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뭔지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안쪽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안쪽에 있는 것을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탓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노후를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제가 필요하셨다면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 서운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노후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대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혼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혼자서도 하루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식과 멀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무게를 줄이면 오히려 더 오래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나이에 딱 맞는 작은 기준 하나를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지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한 무언가를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쌓이면 나중에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생기는 외로움. 70대 초반의 한 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슬하에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하나는 결혼을 해서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불효자는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내려오긴 했습니다.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겨줬고 가끔 필요한 것들을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잘해주는 건 알아요. 그 마음도 고맙고요. 그런데 뭔가 자꾸 허전한 거 있죠. 뭘 더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욕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내가 문제인 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빈 그 느낌.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을 지켜보면서 이상하게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는 게 보였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그 아이의 세상에서 중심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를 찾았고 무서운 꿈을 꾸면 아빠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옆에 있어달라 하고 아플 때도 손을 잡아달라 했습니다. 뭔가 잘 됐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부모였습니다. 그 시간이 10년,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자녀가 다 자라서 독립하고 난 뒤에도 그 감각이 몸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감각. 그 감각이 살아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식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자기 삶의 중심을 만들어가야 하고 부모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나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물러남이 준비되지 않으면 퇴장이 아니라 버려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부모는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외로움의 출발점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자식에 대한 서운함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관계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식이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연락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루의 중심이 되어버린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애한테 연락이 올까라는 생각이 하루 중 가장 먼저 든다면 그건 하루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날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좋고 연락이 없으면 저녁 내내 마음이 무거운 것. 그 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기다림 자체가 지칩니다. 자식도 그 기다림을 감지합니다. 연락해야 하는데 하는 의무감이 생기고 그 의무감이 쌓이면 오히려 연락이 줄어드는 역설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이 하루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기다림이 하루의 한 부분이 되면 연락이 오면 반갑고 안 와도 내 하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준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없을 땐 더 불안해집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내 하루에 나를 기다리는 것이 생기면 자식의 연락은 플러스가 됩니다. 내 하루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식의 연락이 유일한 전부가 됩니다. 전부가 되는 순간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둘 다 힘들어집니다. 기대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기대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자식에게 향해 있던 기대 중 일부를 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자식과의 관계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전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그 순간.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는 아이를 응원하던 그 순간.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왔던 그날. 그 시절에는 아이가 내 곁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아이가 내 세상 전부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자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던 모습 아니었을까요? 자식이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평생 바라던 것 아니었나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섭섭해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동시에 그게 잘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어느 하나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섭섭함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잘됐다는 마음을 조금 더 자주 꺼내보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가 드리고 싶었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할을 잃은 뒤 찾아오는 흔들림. 60대 중반의 한 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손수 준비했고 집안 대소사는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쉬지 못했고 피곤해도 먼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가족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뿌듯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게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씩 독립하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50년 넘게 살면서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뭘 하면 즐거운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볼 틈 자체가 없습니다.
자녀가 다 자라고 역할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막막함을 경험하십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느낌. 이건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기준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이 불안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분은 한동안 그 공백을 자식들 걱정으로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는지, 며느리와 사이는 괜찮은지, 손자들은 학교를 잘 다니는지,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뭔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먼저 챙기고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아이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걱정이라는 형태로 역할을 유지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자녀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 살고 있는데 자꾸 걱정받는 게 부담스러웠고,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을 표현했더니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가 점점 어색해집니다. 둘 다 나쁜 마음이 없는데 서로를 상처 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역할을 잃은 사람은 어딘가에서 역할을 찾으려 합니다. 그 역할을 자녀에게서 찾으면 자녀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자녀가 부담스러워하면 부모는 더 서운해집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역할을 자녀 바깥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무언가를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배움을 찾아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한 바퀴 걷기, 한 달에 2번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집안에서 내가 책임지는 공간 하나 정해두기, 베란다 화분에 물 주는 것을 내 일과로 삼기, 아침마다 일지를 짧게 한 줄씩 쓰기. 이 작은 역할들이 쌓이면 자녀에게 향해 있던 에너지가 조금씩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자녀를 만날 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걱정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근황을 나누러 가게 됩니다. 이게 관계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산책을 나가도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혼자 걷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걷다 보니 동네에서 알게 된 분이 생겼습니다.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깊은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 하나가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전 산책이 하루의 닻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려도 몸이 좀 무거워도 일단 나가면 그 인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2달쯤 지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한테 전화를 덜 하게 됐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생겼거든요. 산책하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역할이 자녀 바깥에 생기면 자녀와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역할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역할의 방향을 조금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말할 수 있으신가요? 어떤 것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어떤 것을 보거나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날씨에 기분이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괜히 기분이 나아지는지. 이게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생 내 취향보다 가족의 취향이 먼저였으니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알아가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역할이 됩니다. 그게 하루의 이유가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르는 시간이 즐겁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새소리를 듣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 사진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이 하루의 기준이 됩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힘.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노후가 외롭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가장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업무가 하루를 채워줬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의 일정이 내 일정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루는 늘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채운 게 아니라 상황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나면 하루가 갑자기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하루가 자유처럼 느껴지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막막함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혼자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도 뭔가 빠진 것 같고 무엇을 해도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 그게 설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겁습니다. 뭘 해도 시간을 때우는 느낌이에요. 집에 있어도 허전하고 밖에 나가도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루에 나를 기다리는 것이 없을 때 그 무게가 생깁니다.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기다리는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기다리는 하루. 이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아주 단순한 것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는 것, 점심 전에 짧게 걷는 것, 저녁에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는 것. 이것들이 처음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면 그게 하루의 뼈대가 됩니다. 뼈대가 생기면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연락이 없어도 날씨가 흐려도 몸이 조금 무거워도 나는 오늘 창문을 열었고 짧게 걸었고 저녁에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작은 사실들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지탱된 하루가 쌓이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분은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딱 하나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여는 것. 단 2가지였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아침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루를 여는 느낌이 생겼어요. 별것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이 하루를 여는 신호가 됩니다. 신호가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 다릅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나를 반겨주는 무언가가 없어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음의 외로움, 관계의 공백, 생활의 리듬. 이 3가지가 함께 무너지면 자식이 옆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 3가지가 조금이라도 잡히면 자식이 멀리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외로움은 글 한 줄이나 음악 한 곡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문장 하나를 매일 읽어도 됩니다. 오래된 노래 하나를 습관처럼 틀어놓아도 됩니다. 드라마 한 편이 저녁의 동무가 되어도 됩니다. 관계의 공백은 오래된 지인에게 짧은 연락 한 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부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그 한마디가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생활의 리듬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 하나를 반복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루틴이 되고 루틴이 하루의 리듬이 됩니다. 3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하루를 나로 채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틴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동할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싶어집니다. 아침 산책에 일기 쓰기에 운동에 독서까지. 그런데 그게 사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루틴은 습관이 되기 전까지 의지로 해야 하거든요. 의지는 한정된 에너지입니다. 너무 많은 걸 의지로 하려 하면 금방 바닥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딱 하나만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 가장 작은 것 하나, 가장 저항이 적은 것 하나. 그게 습관이 되면 다음 하나를 얹으면 됩니다. 루틴은 쌓는 게 아니라 이어붙이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에 또 하나를 이어붙이는 것.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제법 단단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당장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고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줄이면 오히려 오래갑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섭섭해도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말하지 않고, 자식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면 자식은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부모가 뭘 바라는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자식이 모르는 것에 더 서운해집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아니면 안으로 깊이 박힙니다. 어떤 쪽이든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부모는 자식이 무심하다고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갑자기 서운해한다고 느끼고 서로 어색해지는 거리가 생깁니다. 70대의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게 자식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항상 없다고 했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항상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전화가 더 자주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명절 말고도 한 번쯤 보러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도 항상 없다고 하니까 진짜 없는 줄 알았어. 나도 그냥 믿었지. 엄마가 필요한 거 없다고 하니까 나도 마음 편하게 내 생활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그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게 자식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자식이 먼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기대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쌓이고 쌓이다가 섭섭함으로 바뀝니다. 그분은 그 뒤로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허리가 좀 아프더라. 이번 주에 내가 전화해줬으면 했는데. 이런 거 먹고 싶었다.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싶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색했다고 합니다. 평생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오히려 좋아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말해줘서 좋아. 그래야 나도 뭘 해줄 수 있잖아. 엄마가 필요한 거 없다고만 하면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든. 관계는 솔직한 말 한마디로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기대를 안으로 쌓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되 강요하지 않으면 됩니다. 섭섭한 것을 말하되 원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말을 꺼내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당장 깊고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자식이 연락해오면 잘 지내라는 말 대신 요즘 나는 이런 게 좋더라 하는 말 한마디를 해보시는 겁니다. 나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꺼내는 것, 그게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가벼운 관계가 오래갑니다. 무거운 관계는 버티다가 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감정을 조금씩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가깝게 유지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연락해 왔을 때 어디 아프지 않냐는 걱정이나 밥은 먹었느냐는 안부만 주고받으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다거나 어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거나 요즘 이 음악에 빠져 있다는 말을 꺼내면 대화가 길어집니다. 부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활기찬 분위기를 가진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걱정만 가득한 분위기보다 작은 즐거움이 있는 분위기가 더 오고 싶어집니다. 이게 자식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고 있으면 자식이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 있고 싶어집니다. 밝은 곳에 모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밝은 곳이 되면 됩니다. 밝다는 게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작은 관심사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요즘 즐기는 것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60대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무언가를 하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딸에게 요즘 그림 그리고 있다고 했더니 딸이 어떤 그림 그리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게 긴 대화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딸이 왔을 때 그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딸이 벽에 걸어드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로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식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내가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딱 맞는 나만의 작은 기준.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무언가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이 크든 작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정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 괜찮은 하루였다고 느끼는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10분만 쬐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밥을 제때 챙겨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잘했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게 하루의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고마웠던 것 하나를 생각하는 게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크고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으면 하루가 끝날 때 허무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 빈 느낌이 자식에게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고 관심을 바라게 만들고 채워지지 않는 기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 기준이 생기면 자식이 연락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내 하루는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자식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무게가 줄면 만날 때 더 편해집니다. 더 편해지면 더 자주 보고 싶어집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릅니다. 오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반복되면 허무함이 쌓입니다. 허무함이 쌓이면 뭔가 채워달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 딱 한 가지만 했다면 그게 뭐였으면 잘 살았다고 느낄까요? 그 한 가지가 당신의 기준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느끼기에 괜찮은 것이면 됩니다. 그 기준을 오늘 하나만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적어도 되고 마음속으로만 정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알면 됩니다. 한 번만 정해두면 내일 아침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감정이 너무 힘드실 때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기준이 생기면 또 다른 것이 따라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내가 정한 걸 내가 지켰다는 경험. 그게 작아 보여도 쌓이면 자신감이 됩니다. 나는 내가 정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느낌이 생기면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내가 오늘 정한 것을 지켰으니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노후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어도 단단한 노후는 자식 덕분이 아니라 나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 덕분의 단단함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정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자식이 먼저 옵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뭔가를 하신 겁니다. 노후를 더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그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달렸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향이 조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더 채우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 더 높이 가는 것보다 깊이 머무는 것. 그게 이 시기에 맞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속도가 맞습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힘든 노후가 있고 자식이 없어도 단단한 노후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자식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조금 덜 기대도 됩니다. 조금 더 나에게 기대도 됩니다. 그게 이 나이가 주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잠깐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문제라는 생각. 맞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는 것이 몸에 스미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지금 당장 행동으로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랬었지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씨앗 하나를 심어두신 겁니다. 그게 언제 싹이 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어두지 않으면 싹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씨앗을 심으신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70대 중반에 처음으로 자기 기준을 만들고 하루가 달라졌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게 방향이면 됩니다.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향한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의 외로움도 그만큼 커집니다. 기대의 방향을 조금 안으로 돌리면 외로움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를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채우면 서로 불편해지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를 나만의 작은 역할로 채우면 자녀와의 관계도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하루에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아침이 무겁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루틴 하나가 하루의 뼈대가 되어줍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가 쌓이면 관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볍게 꺼내는 말 한마디가 그 무게를 덜어줍니다. 내 하루의 기준이 생기면 채워지지 않는 기다림이 줄어듭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의 오늘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자식이 있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건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 시기가 원래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줄어들고 존재가 흔들리고 하루가 갑자기 넓어지는 이 시기. 그 흔들림 속에서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을 해나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작은 하나를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자식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운 겁니다.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그리움을 연락을 기다리는 것으로만 채우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내가 먼저 안부 하나를 보내도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보내도 됩니다. 잘 지내냐고, 오늘 날씨 좋더라고. 그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늘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보내도 됩니다. 잘 지내라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그 마음이 언젠가는 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끝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도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것도 됩니다. 그 하나를 찾는 것, 그게 오늘의 기준이 됩니다. 댓글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을 적어주세요. 그게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지금도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